오늘은 경주 회담 하루 만에 얻어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물속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은 무려 석 달입니다. 반면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2주일에 한 번은 충전을 위해 부상해야 하는데 이 차이는 전술적 우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한국은 곧 세계에서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 해군이 잠수함을 처음 보유한 건 30년 전 일입니다. 1992년 독일에서 도입한 1200톤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한반도 해역에 배치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전력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꾸준히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손원 1급을 확보했고 2018년에는 도산 안창호급을 자체 설계로 건조하는 데 성공해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습니다. 장보고급은 림팩 훈련에서 미 항공모함 전단을 가상으로 전멸시키며 성능을 입증했고 도산 안창호급은 2021년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국산화율 76%를 달성하며 기술 독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잠수함이 디젤 추진 방식이었는데 아무리 최신 기술을 갖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기 어려웠고 태평양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려면 다음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신라의 옛 수도인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에서는 관세, 방위비,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고 대미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가지 의제를 더 꺼냈는데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사업입니다. 2003년 해군에 362 사업단이 설립됐고 4000톤급 핵 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벽은 높았는데 이유는 핵 비확산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왔으며 1950년대 영국과 협력한 게 유일했습니다. 최근 오커스 협정으로 호주의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했지만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논리를 펼쳤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자막 능력 한계를 설명했으며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에서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건조 장소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라고 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둘의 차이는 동력원에서 시작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축전지로 움직이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디젤 엔진으로 발전기를 돌려 충전합니다. 문제는 디젤 엔진이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물속에서는 엔진을 돌릴 수 없어서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떠올라 스노클로 공기를 흡입해야 합니다. 이 순간 위치가 노출되는 거죠. 최신 디젤 잠수함은 산소 없이도 작동하는 연료전지나 스털링 엔진을 사용하는 공기분료 추진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이 기술을 통해 약 2주일간 잠수 작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지만 그 시간이 한계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심장은 소형 원자로로 우라늄 연료봉의 핵 분열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여 만든 증기가 터빈과 발전기를 구동해 전기 모터를 돌리고 스크류를 회전시킵니다. 핵연료는 한번 장전하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죠.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연료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어 원자로를 30년 이상 교체하지 않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하고 식량과 생활 물자가 떨어질 때까지 보통 석 달 정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속도도 차원이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아껴야 하기에 수중에서 최대 20노트 정도로 움직입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과 같은 속도로 함대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소음 제어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최신 핵추진 잠수함은 펌프가 필요 없는 자연순환 냉각
전략 방식을 사용해 소음이 크게 줄고 바다 배경 소음 수준까지 조용해져 적의 소나로 탐지하기 어려워지며 그 결과 작전 반경이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연안 작전에 적합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려면 여러 차례 부상해야 하죠. 핵추진 잠수함은 부산을 출발해 하와이까지 한 번도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데 인도양과 북극해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연료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일반 원전은 농축도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잠수함용 원자로는 훨씬 높은 농축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무기급에 가까운 90% 이상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쓰고 프랑스는 운용 효율과 안전성을 이유로 약 20% 수준을 유지합니다. 좁은 선체 안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해선 그만큼 강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제한돼 있었습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의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어도 연료를 구할 방법이 없었는데 트럼프의 승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한국이 곧 7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약 70척의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형 잠수함과 전략 잠수함으로 나뉩니다. 공격형은 적의 함정과 잠수함을 추적하고 격침시키고 전략 잠수함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핵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중국도 핵 잠수함 전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공격형 잠수함 6척, 전략 잠수함 6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신의 상급과 진급을 계속 건조 중입니다. 늘어난 전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에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죠. 북한도 핵잠수함 개발을 선언했는데 2025년 3월 김정은이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낮지만 위협은 현실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동북아 해양 세력 판도가 달라집니다. 중국의 반응은 복잡할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질적인 우려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해양 활동을 확대해왔습니다. 항공모함, 산둥함과 푸젠함을 배치하며 해군력을 과시했죠. 한국의 핵잠수함은 이런 움직임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데 중국에게는 부담입니다. 더 큰 우려는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며 한국의 선례가 일본의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일본의 입장도 미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는 이유는 내세우지만 실제 속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해왔으며 해상자위대는 세계 5위 수준의 전력을 갖추고 최신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운용하지만 모두 디젤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먼저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수중 전력에서 한국에 뒤처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내 내각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의 사례가 일본에게는 명분이 되죠. 미국이 한국에 승인했다면 동맹인 일본에도 승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에게도 이득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해양 동맹의 핵심 축이 되는 거죠. 쿼드 안보 협력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미국도 고민이 있는데 바로 핵 비확산 원칙과의 충돌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핵기술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한국에 고농축 우라늄을 제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등이 핵기술 이전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이 그 증거입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확보하지만 핵심 기술은 미국이 통제하며 이는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고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 바다의 힘의 균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한화그룹이 2024년에 인수한 조선소로 그동안 미국 해군의 함정을 수리해왔습니다.
비록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경험은 없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와 시스템 통합을 주도하면 한국은 건조 과정에만 참여하게 되는데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키우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이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을 자체 설계했고 국산 화율이 76%에 달하며 원자력 기술도 세계 5위 수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모듈형 원자로는 잠수함용으로 개조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한국이 자체 농축 시설을 만들 경우 국제사회의 우려와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서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한 척당 약 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원입니다. 여기에 운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되죠. 원자로 관리, 방사능 감시, 특수장비 유지에 매년 수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30년 운용 기간을 고려하면 총 비용은 한 척당 5조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 잠수함을 최소 3척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도입과 유지에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연간 국방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건조 단가가 한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부품비, 관리비 모두 미국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일부 추산에 따르면 한 척당 40억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전력 사업과의 경쟁도 문제입니다. 한국 해군은 경항공모함, 차기 구축함, 차기 호위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차기 전투기 사업을, 육군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재정당국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도입 운용 비용은 추정치로 같은 예산으로는 디젤 잠수함 약 10척을 확보하거나 최신 이지스함 약 5척, F-35 스텔스 전투기 약 40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석 달간 잠수작전이 가능한 능력, 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작전 범위, 적에게 탐지되지 않는 은밀성, 이런 능력은 디젤 잠수함 아무리 많아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력 양성도 과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승조원은 원자로 운영 교육을 받아야 하죠. 미국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하고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도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설계부터 건조, 시험 운항까지 최소 10년은 필요합니다. 빠르면 20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핵잠수함이 전력화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산 안창호급과 차기 잠수함으로 해역을 방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이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핵추진 잠수함일 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은 아닙니다. 미국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동력을 원자로로 하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해당 잠수함은 어뢰와 순항 미사일을 장비해 적 함정과 잠수함을 추적 격침하는 임무를 맡고 탄도미사일은 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언제든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이 핵 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은 아닌 것이 과거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신뢰해왔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는 모범 국가로 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왔으며 이번에도 그 신뢰를 지킬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 해군의 오랜 목표였습니다. 30년 전 첫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한국은 꾸준히 수중 전력을 키워왔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한국은 설계와 건조 계획을 수립하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국내 조선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국과 기술 이전 범위를 협의하는 한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도 나서야 합니다. 10년 후 한반도 주변 바다 밑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조용히 움직일 것입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채 석 달 동안 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한국의 해양 안보는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